80년대 목공실에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가을에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국민학교 마지막 방학을 맞이하였다. 난 종합병원 사택 내에서 살고 있었고 사택과 병원 사이에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머무는 숙소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처럼 그런 건물이 아닌 예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잔재가 많이 남은 허름한 건물이었다. 이 건물의 위치 또한 특이했는데 산을 깎아서 만든 지형에다가 병원을 지어서 숙소가 있는 데는 돌이 단단했는지 어땠는지 그쪽 부분만 다른 사택의 집들과 달리 요새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위로 병원, 사택, 교회가 있었다. 마치 전공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는지 공포영화에 자주 나오는 언덕 위의 교도소 같은 느낌이었다. 숙소는 총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지하는 1층으로 희한하게도 반지하로 옛날 건물치고는 특이한 구조였다. 내 친구 아버지가 목공장으로 병원, 교회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대고 있었다. 반지하에는 목공실이 있었다. 그 반지하에 창문이 각 방마다 달려 있었고 지나가다가 고개를 숙여서 창문으로 보면 안에서 대패질, 못질, 톱질 하시는 여러 어른들이 보였고 가끔 우리가 귀여웠는지 목공수 어른분들이 목공실 안으로 데리고 가서 못질하는 법, 톱질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중년교회 집사님이랑 힘 좋게 생겼던 청년 목공수랑 바람이 나서 개망신 당했는데 그 집사님은 그 이후로 교회에 안 나오시고 목공수는 소주 몇 병 간 다음 하필 그 반지하 목공실 2호실에서 목매 자살하였다. 내가 생생히 기억하는 건 내 여동생이 집에서 기르던 토끼가 우리 틈으로 빠져나가 도망쳤고 그걸 찾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목공실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란다. 은실아. 네. 하고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때 반지하 창문으로 뭔가 대롱거리는 걸 보게 되었고 내 동생은 유치원 때라 어른이 하는 놀이인 줄 알고 나한테 뛰어와서 오빠 아저씨가 날 불러. 그런데 이상해 천장에 매달려서 춤추고 있어. 나 보고 같이 놀재. 오빠도 같이 가자. 아직도 잊히지 않는 동생 이야기다. 나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기겁하고 어른들한테 말씀드렸다. 다행히 여동생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상태고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 목공실은 폐쇄가 되었고 어른들은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으며 숙소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전공에 목수 일부만 출입을 허가하였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숙소가 무슨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그 주위 2m 정도 되는 큰 벽이 둘러싸고 있었다.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으면 어린 아이들은 올라가기 참 힘들었었다. 결국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철문이 떡하니 자리 잡자 우리는 놀이터가 사라져버렸다. 사실 어린 아이들 놀이터는 따로 있었지만 숙소 앞에서 얼짱거리며 놀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전공의 아저씨들이 뛰쳐나와 돈 주면서 멀리 가서 놀아라 하고 가끔은 환자들한테 받은 과자며 과일을 막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그만한 놀이터가 없었다. 거기에 덤에서 목수 아저씨들한테도 새총, 나무총 이런 것들도 선물 받았기에 아쉬움은 더 컸다. 그렇지만 골목대장인 나와 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소냐. 우리는 담치기 혹은 사다리를 구해와서 몇 번 잠입을 시도했었고 그때마다 어른들한테 들켜서 혼이 났었다. 전공이들은 우리가 없어지자 쾌재를 불렀다. 시끄러운 애들이 없으니 낮에도 편히 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 좋았던 놀이터는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남자 전공의가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날 아침에 2호실 목공 안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 전공의 말이 그날 오프여서 초저녁에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데 어렴풋이 벽에 못 박는 소리가 들리더란다. 아 씨발 저녁에 무슨 벽에 못질이야 이렇게 투덜거리며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서걱서걱 나무에 톱질하는 소리가 들리더란다. 그게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잠에서 깨어버린 이 전공이는 분개하여 목공실이 있는 지하로 뛰쳐내려갔는데 총 5개의 방 중에서 2호실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란다. 2호실은 말 그대로 복도 끝쪽에 1호실 다음 방이었다. 계단에서 내려와 4번 방쯤을 지나갈 때 정신이 번쩍 들더란다.
비상등 몇 개만 켜져 있는 옛날 건물 지하실 복도를 혼자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라. 순간 그 전공이는 그냥 돌아가자. 무서워 이러고 뒤돌아서는데 끼익 소름이 쫙 돋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 역시 목수가 있었나 보네 이러면서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돌리니 그냥 방문만 열려있고 사람은 안 보이더란다. 거기서 오줌 찔끔 쌌다고 한다. 쥐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그때 쾅쾅 망치로 방문을 때리는 엄청난 소리가 났다. 기절했다가 눈 떠보니 선배 전공이가 뺨 때리고 있고 결국 그날 이후 2호실은 폐쇄되었고 반지하 창문도 못 열게끔 고정시켜버렸다. 그 전공이는 도저히 그 숙소에서는 못 잔다고 하여 결국 다 병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보내버렸다. 소문은 내 입을 통해 동네 애들한테 일파만파 퍼졌고 귀신의 집이라 하여 아무도 접근을 안 했다. 여하튼 그렇게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그런 상황에서 88년도 가을에 장례식장에서까지 귀신 소동이 나자 어른들 반응은 내가 교회를 워낙 안 가서 사탄이 깃들여서 장난치는 거다라고까지 했다. 결국 침례까지 받았다. 내 죄를 씻어라. 그렇게 국민학교 마지막 방학을 맞이하였다. 역시나 운이 별로 없는 나는 친구들과는 다른 중학교로 배정이 되었고 좋아하는 여자애는 서울로 가버리고 그 당시 혼자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른다.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깊은 겨울 어느 금요 예배 시간이었다. 역시나 그날도 어떻게 하다 보니 어린이 예배가 일찍 끝나서 집으로 가야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그날은 뭐에 이끌리듯이 전공의 숙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병원 개업을 할 예정이셨기 때문에 한 달 뒤 사택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근 6년간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 놀이터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남자애들을 모았다. 그 당시 키가 컸던 몇몇 애들 즉 담치기가 가능한 애들 위주로 모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명 정도였던 것 같다. 다 모였어? 왜 또? 야, 이제 나도 다른 데로 이사가서 너네들하고 빠이빠이인데 심심하잖아. 뭐야 또 왜 이래? 야 잘 들어봐. 마지막으로 우리 저 귀신집 한번 가보자. 거기 갔다가 들키면 작살인데 나는 안 갈래. 챗 겁쟁이는 빠져라. 난 갈 거니까 나랑 같이 갈 사람은 담치기 하자. 올라가서 뭐 볼 건데. 저번에 자살한 목공수가 있던 2호실 가볼 거야. 창문으로 말이야. 야 너 뚫었냐? 거기에 귀신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새끼 돌았네. 얼마 전에 귀신 보고 난리친 게 얼마나 됐다고. 미쳤냐? 이 말을 듣고 골목대장인 나는 주먹을 휘둘러 코피를 터트렸다. 완두는 울며 집으로 꺼졌다. 야 그러니까 자신 있는 놈만 날 따라오라고. 솔직히 난 거기서 혼자 갔다 오면 내 골목대장의 이미지가 이 애들한테 영원히 각인될 것이라 생각해서 일부러 호기를 부린 거였다. 그런데 항상 그렇다. 꼭 이럴 때 따라간다는 놈이 있지. 내가 갈게. 아 씨발. 우리들 중에 가장 키가 컸던 오야다. 나도 너네들처럼 귀신 좀 보고 싶다. 아씨, 이놈이 진짜 돌았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좋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오든가 말든가. 벌써 소문 듣고 나머지 어린애들도 웅성웅성 담치기를 하려는 우리들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또 약간 모습 보이면 안 되지. 20m 뒤에서 전력 질주한 다음 담벼락을 2번 정도 팍팍 차고 간신히 담벼락 모서리에 손을 얹히고 바로 반동 및 턱걸이 실력을 발휘하여 올라간다. 이게 말이 쉽지. 어렸을 때 병원 뒷산 절벽을 맨손으로 주말마다 타고 올라갔던 근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동네 애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은 다 했지만 그 수는 6, 7명 정도였다. 올라가서 보니 공터가 보이고 가로등이 하나 서 있는 게 보인다. 그때가 한 저녁 8시 정도였지만 겨울이라 한밤중처럼 느껴졌고 찬바람이 불면서 존나 으스스했다. 건물을 보니 1에서 3층은 대부분 불이 켜져 있고 역시나 폐쇄된 2호실을 포함한 목공실은 불이 다 꺼져 있었다. 이야기했듯이 반지하로 창문이 다 달려 있었고 가까이 가서 보면 목공실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였다. 그때 뒤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다. 호의한 녀석이 올라오고 다가가서 보니 다른 몇몇 놈들도 올라올 태세였다. 난 그래도 이놈들 의리는 있네라고 생각했다.
사실 장례식장 귀신을 보았던 나와 완두 녀석은 우리들 사이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그런 영웅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놈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딱히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던 찰나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혹시나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언지를 하니 애들이 달려든 듯 했다. 자세히 보니 준비는 하는데 막상 올라오는 놈은 호야뿐이었다. 야, 천천히 올라와. 내가 먼저 가서 이 호실 안쪽 보고 있을게.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전공의 숙소를 보니 헌티드 하우스 같은 분위기가 난다. 안 그래도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이 호실까지 가서 보겠다니 역시 난 미친 건가? 살금살금 전공의들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의 고양이 걸음으로 숙소에 다가간다. 다가갈수록 긴장감은 더해지고 평소 검은 한 장으로 유명한 난똥이 나올 듯한 복부, 압박감이 심해진다. 드디어 1호실 앞에 다다랐다. 우선 1호실 안을 들여다보니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서 내부가 반 정도만 보이더라. 탁자 및 톱 망치 등이 보이고 역시나 안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들여다보는 내가 비쳐서 사람 머리 모양의 그림자가 방바닥에 비친다. 역시 1호실은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후달리는지. 가끔 악몽을 꾸면 이 전공의 숙소는 요즘도 단골이다. 자, 이젠 2호실이다. 집례까지 받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2호실 앞에 서고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안을 들여다보니 탁자를 비롯한 아무런 자재들도 없고 덩그러니 방 안에 가로등 불빛만 비추고 있고 그 불빛 일부를 가리고 있는 동그란 내 머리통 그림자만 안에 보이고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방 안이 잘 보이기는 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리통과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옆에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옆을 돌아보니 호야 놈이다. 너 진짜 용감하다. 네가 안에 보고 가만히 있길래 나도 용기 내서 와봤다. 그래 잘 왔다. 보니까 별거 없네. 심심한테 애들한테 구라칠까? 그럴까? 귀신 봤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목수 아저씨 봤다고 말이야. 그래. 그런데 바로 가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자. 한 5분쯤 흘렀을까? 호해한 녀석이 갑자기 그 오줌이 마렵단다. 야 저기 돌아가서 벽에다가 싸. 응. 보니 아직 담치기에서 올라오는 놈은 없었다. 역시 내가 짱이다. 그런데 지루하네. 호야 오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춥기도 춥거니와 별로 볼 것도 없어서 그냥 애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놀랄까. 머리를 굴리는 찰나. 아까처럼 방 안에 머리통 그림자가 생겼다. 당연히 호야가 왔을 거라 생각한 나는 방 앞만 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왔나?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를 지르고 담으로 뛰어가자. 그러면 애들이 놀래 자빠지고 그러지 않겠냐. 그리고 나중에 왜 말이 없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어 옆을 본 순간 이럴 수가.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 영화의 슬로우 장면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봤다. 속으론 비명이 나온다. 아까 옆에 호야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 형태의 그림자가 두 개가 또렷이 보인다. 정말 누구 말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눈앞이 하얘지면서 소리도 못 지른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안 그래도 쪼그려 자세로 하고 있던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는다. 숨이 턱턱 막히며 눈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절대로 그림자가 생긴 왼쪽 옆으론 고개를 못 돌린다.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니 역시나 아무도 없다. 그때 멀리서 호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속으로 호야 욕을 하는데 절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못 돌리겠더라. 분명 호야 녀석은 왼쪽 모서리로 돌아가서 오줌을 갈기고 올 텐데 그 녀석이 오면 그때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너무 풀려 엉덩이를 바닥에 닿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나 뛰어야 할 상황이 오면 참 난감하겠다. 나는 혹시 달리려다 구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 호야야 빨리 좀 와주라. 지금 빨리 와서 날 구해주면 너 안 때릴게 시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드디어 오는가 보다. 흥얼거림이 멈추고 탁탁 터는 소리가 들린다. 오케이 좋았어. 라고 생각한 순간 헉. 숨 넘어가는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안 그래도 고개를 못 돌리고 있는 나는 무슨 상황인지 감도 오지 않은 채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눈은 거의 터질 듯하고 심장은 관자놀이에서 뛰고 있으며
그 추운 겨울에 땀은 비 오듯 하며 다리는 숭구리 당당 춤을 앉아서 추는 듯 부덜덜거린다. 호야야. 나지막이 불러봤으나 대답은 없다. 야, 너 장난치면 죽는다. 말 좀 해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냅다 뛰어서 반대편 전공의 숙소 입구로 뛰어가서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사랑하는 아영이 결국 뽀뽀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 얼굴이 다 떠오르고 순간 열이 받기 시작했다. 2달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 씨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애들 좀 때렸다고. 그래도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에라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호야 쪽으로 돌렸으나 눈은 순간 질끈 감게 되더라. 가만히 몇 초가 지났으려나 내 몸에 아무런 애가 없다고 생각이 들자 눈을 살짝 떠보니 별거 없다. 다시 눈을 크게 뜨니 10m 정도 앞 건물 코너에 호야가 서 있는 게 보인다. 순간 이 새끼가 날 겁주려고 생쇼를 했구나. 너 잘 걸렸다 죽었어. 라고 생각했다. 귀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오고 한숨을 쉬니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호야, 너도 안두처럼 코피 터트려 주마라고 생각하며 다가서는데 이상하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호야가 움찔움찔거린다. 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뛸 수는 없고 천천히 다가가는데 자세히 보니 이놈이 내가 다가갈 때마다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이놈 왜 이러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난 호야의 얼굴을 보고 주르륵 식은땀이 나면서 아랫도리가 뜨끈해졌다. 호야는 날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 뒤쪽을 뭔가에 잡아먹힐 듯한 극심한 공포의 눈빛으로 눈 한 번 꿈쩍이지 못하고 입은 쩍 벌린 채 그대로 얼어 있었다. 이런 내 뒤에 뭔가가 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 후에 화상방에서 느껴본 그 죽을 듯한 갑갑함이 느껴졌고 머리에서는 그냥 앞으로 뛰어 임마. 그냥 달려. 달려라고 외치고 있었다. 도저히 뒤를 쳐다볼 수는 없다. 눈을 감았다. 감으니 더 무서워졌다. 눈을 떴다. 호야는 그대로 얼어있다. 오줌을 지리고 처음엔 뜨끈했던 아랫도리가 찬바람이 불자 이내 한기가 돌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 간신히 입을 떼서 이름을 불러본다. 정말 이놈이 그냥 쇼크받은 그 상태 그대로 얼어붙은 듯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놈이 내 옆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지나간다. 그리고는 날 지나친다. 호야가 귀신한테 잡혀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순간 울음이 났다. 나 때문에 친구 하나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흐르더라. 호야 아버지는 우리 병원 수의 아저씨였던 정말 산적 같았던 분이었는데 아저씨가 눈에 아른거리며 그 주먹에 맞으면 아마 뒤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내 살 길을 찾는 나였다. 어쨌든 호야는 내 옆을 지나 사라졌고 위, 아래로 흐르건 흐르고 오만 생각은 다 들고 호야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울면서 뒤를 돌아봤다. 호야의 뒷모습이 보인다. 천천히 걸어간다. 뭐에 홀린 듯. 야 가지마. 정신 차려. 속으로만 외친다. 2달 전 경험도 있어서 그런 건지 날씨가 추워서 정신이 번쩍 든 건지 좀 안정이 되었다. 그래도 다리는 못 움직이겠더라. 자세히 보니 호야는 역시나 그냥 앞으로 걷고만 있다. 멈췄다. 이 호실 반지하 창문 앞에 멈췄다. 그리고는 창문 앞에 서더니 쪼그려 앉는다. 아 드디어 귀신이 호야를 홀렸구나. 할아버지가 귀신에 홀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랑 비슷하구나. 혹시 어디로 끌려가면 나중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디고 갔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호야는 멍하니 창문만 본다. 얼마나 흘렀을까? 호야가 손짓을 보낸다. 이쪽으로 와봐. 순간 저놈이 물귀신처럼 나도 데려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내 친구인데. 라고 생각했다. 수희 아저씨가 무서워서 가는 건 아니다. 자기 위안을 하며 정말 가기 싫었지만 다가갔다. 앉으란다. 그래 임마 그래도 같이 있으니 덜 무섭긴 하다. 쪼그려 앉아 아까와 같이 창문을 들여다봤다. 제법 여유도 생긴다. 그런 상황에서 호야랑 나 그림자 둘뿐이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놈은 왜 아무 말도 없이 아내만 보는 거야?
그 순간 무슨 태양이 떠오르듯이 내 옆으로 아까 봤던 그림자가 올라오며 생긴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진 않다. 12살 나이인데도 침착해지더라.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었지. 우리랑 잘 놀아주던 형 같은 아저씨였는데 설마 우리를 해치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림자만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동그랗던 머리 모양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면서 내 그림자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난다. 왜냐면 기절해버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찬바람에 한기를 느끼면서 눈을 떠보니 옆에 허연 녀석이 이 옷을 창문 앞에서 나랑 같이 자빠져 있다. 흔들어 보니 이놈도 깼다. 그리곤 멍하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리곤 동시에 봤나? 니도 봤나? 너 피난다. 기절하면서 머리를 어디다 박았는지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뭐 잊은 건 없나? 호야. 뭐? 뛰어. 외마디 소리를 지르자마자 호야 녀석은 100m 선수처럼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갔고 나 또한 백점프를 하며 뒤로 물러선 다음 턴에서 그대로 담벼락으로 내달렸다. 2m 가까이 되는 곳에서 호야랑 나는 그대로 점프를 하였다. 호야는 그래도 모래가 많은 쪽으로 착지를 했지만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고 발목이랑 무릎에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다. 다들 도망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호야랑 그 이호실 근처에 있었던 총 시간은 10분 정도였다고 한다. 근처에 우리를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던 애들은 다들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흩어졌고 호야 또한 집으로 튀어갔으며 나는 발목에 통증이 심하여 절뚝거리며 교회로 향했다. 뭐 그 다음은 똑같이 진행되었다. 교회 가서 아버지를 찾았고 논란 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마 째진 것 꿰매주시고 다행히 다리 쪽 뼈는 타박상의 뼈는 괜찮아서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추궁이 이어졌다. 여차여차해서 또 귀신을 봐버렸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자. 그때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밟혔던 첫 기억이었다. 아버지는 그냥 날 밟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귀신 본 것보다 그 착하던 아버지가 날 밟는 걸 보고 더 충격받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 뭐 그렇게 엄청 또 운이 나고 어차피 나는 아버지 따라 떠날 놈이어서 괜찮지만은 후에 아버지 즉 수희 아저씨는 적잖이 놀라신 듯 했다. 믿음이 강하신 분이셨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 봤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이셨겠는가. 아무튼 난 아버지한테 밟히고 다음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서울 외가댁에 갔고 2주 뒤에 내려와서 바로 호야를 찾았다. 그래도 키도 크고 어른 같았던 호야는 착하더라. 날 원망은 안 했다. 야 미안하다. 됐다. 그런데 그때 너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 말 좀 해봐. 호야 말로는 이랬다. 오줌을 갈기고 딱 모서리를 두는데 내 뒤로 검은 물체가 보이고 어른 크기의 덩치로 보였는데 얼굴 형태의 그림자에서 순간 사람의 눈빛이 보이더란다. 그 순간 호야는 극심한 공포감에 헉소리 한번 내고 얼어버렸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내가 호야를 발견하고 때릴 듯이 다가오는데 내 머리 위로 검은 물체민 눈알이 같이 따라오더란다. 호야가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검은 물체에서 손 같은 게 나오더니 자기 손을 잡고 끌고 가더란다. 이후 이 녀석은 기절했는지 기억이 안 난단다. 눈을 떴을 때는 내가 흔들고 있었고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너도 봤어? 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는 내가 뛰어라고 말하자마자 초인적인 힘으로 뛰었다고 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나는 이사를 가서 처음 보는 동네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교회 또한 바꿔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다. 이후 고등학교 때 우연히 시내에서 완두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다. 내가 떠난 이후로 그 전공의 건물은 1년 뒤 철거되고 사택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다. 전공이들은 후문 쪽 장례식장 및 냉동창고를 없애고 거기에 숙소를 새로 올렸고 애들은 그림자 귀신 사건 이후로 전공의 건물 근처에도 얼씬도 안 했고 호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친가댁이 있는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으며 후에 봉화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나중에 더 커서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호야 녀석 결국 군에 가서 적응 못하고 탈영했다가 잡히고
지금은 충북 제천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